이제서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 한 걸음 다가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빛을 본다면 항암제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시장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눌린다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사실 되게 기다렸던 책을 또 함께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제약바이오 공부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영상에서도 제약바이오 같이 열심히 또 전파하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운데 강하나 연구원님의 기존의 인사이트에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제약바이오를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기술 하나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물리랑 화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생물학 쪽으로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이거를 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책을 이번 집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말 동안에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게 그림이 많아서 네, 그게 되게 맞아요. 좋았어요. 사실 이게 세포, 생물 이쪽을 다루는데 그림 없이 글로만 돼 있었으면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그림이 있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교과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느낌이 좀 났던 것 같고, 저도 생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진 않았었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쭉 이제 읽어봤고, 되게 좋았던 거는 그래서 그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뭐야? 라는 내용까지도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술술 익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해서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책을 근데 이번에 처음 쓰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떠한 좀 계기로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셨어요? 일단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슬슬 반등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받았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제약바이오가 오래 쉬었었잖아요. 그쵸. 작년까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저는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제약바이오라는 시장이 없어질 순 없으니 이게 성장성이 떨어질 순 없는 섹터잖아요. 사실상. 그쵸. 근데 이게 뭐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이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시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서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뭐 좋은 책들은 많지만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나타낸 그런 기본서가 없었고, 거기에다가 너무 다양한 질환, 시장, 기술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자체를 이제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한테 이제 몇 군데랑 연락을 하다가 여기 출판사가 마침 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시리즈를 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뭐 정유화학,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도 딱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팅 후에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또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타이밍도 좋았고, 이게 제목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근데 저도 하루 만에 읽긴 했어요. 오. 네, 어제 하루 만에 읽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워낙 제가 또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고 기존에 많은 리포트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좀 술술 읽히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뭐 2번, 3번 이제 다시 돌려보긴 했어요. 그렇죠. 다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나중에 뭐였지 했을 때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딱 읽고 나서 느낀 게, 이게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이 좀 하나의 그림으로 좀 그려진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퍼즐이 요거고 이 퍼즐 안에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지금은 내가 좀 더 이쪽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좀 투자의 방향성과 전략도 좀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읽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요거 하나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게 사람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해도나 네. 기본 지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는 다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내가 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산업 후에 이제 기업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업을 고르고 이제 그것만 이제 파서 성장성을 그냥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자체를 이해하면은 그 내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기업, 국내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 기업들까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약간 학회가 뭔지 혹은 이제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앞으로 바이오를 볼 때 네. 투자가 아니어도 그냥 뭐 알아서 나쁠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질환들은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주위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알아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나를 박학다식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해도 저는 이제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암이라는 질환이 되게 무서운 질환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구나. 네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걸렸을 때는 어떤 또 치료 방법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어렴풋이 알게 됐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또 응원하게 되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 질병 걸리면 결국 얘네들이 내 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나를 얘네가 살려줘야 되는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를 공부할 때 또 흥미로웠던 점이 저는 기존에 IT 산업을 굉장히 좋게 봤고 네. 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최근 한 40년간의 흐름을 보니까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고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IT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가 되게 네네.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차피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뭐 1%,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강한 게 단순히 단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미 장기적으로 이만큼 성장해 왔었고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킨다라는 게 앞으로도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이고 특히나 또 고령화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야 될 분야이긴 한데 이 책이 그 기본서가 좀 되어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코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아까도 짚어주셨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시장을 먼저 보기보다는 기업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이거 이번에 대박 난다던데 하면서 이 기업이 곧 대박 친다구나 라는 정보를 어렴풋이 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빠도 거기 뭐 임상 3상 중이래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지 마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질병이고 어떤 치료제인지도 모르고 맞아요. 아예 모르더라고요. 얘 이거 성공하면 대박 난대 이것만 아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제 기업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거 왜 안 올라가? 맞아요. 이거 제약바이오 다른 데들 다 올라가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가? 내지는 이거 왜 또 떨어져? 이렇게 기업만 보시면은 또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 관점에서 많은데 이 책을 보시면은 그게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네, 이 친구들이 지금 이래서 주인공이구나. 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첫 번째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가장 메인이 암,
항암제 요거라고 좀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책을 통해서. 네. 그러면 그 항암제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다뤄주셨는데 네. 이 항암제 분야가 사실 관련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 기업들을 볼만한지, 여전히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아볼 만한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서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 한 걸음 다가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급된 기업들 중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이게 저도 조금 억울한 게 저는 이제 작년부터 썼으니까 네네네. 이게 아, 네, 이게 뭐 그 사이에 많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이제 국내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 어떤 질환보다 국내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과 좋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빛을 본다면 항암제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시장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눌린다면 저는 그 또한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알테오젠, 유한양의 보로노이 또 이런 기업들도 책안에 담겨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 항암제 분야에서 또 괄목한 성과들도 실제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예측하셨을까요? 일단 뭐 유한양행이랑 보로노이는 표적 항암제 개발 기업이고 알테오젠은 잘 아시겠지만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기업 모두 그래도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을 한 이력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던 이력 혹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면역 항암제 1위인 키트루다와 계약을 한 만큼 이거는 망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을 저한테는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대비 많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점이 그래도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뒷받침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떨어지죠? 유효성이나 이제 안전성을 기반으로 봤을 때 원래 기존 국내 항암제 개발 기업들 중에서 좀 작은 기업들을 보시면요, 생각보다 글로벌 지금 표준 치료제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대비 데이터 자체가 엄청 뛰어나지 않았던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상이 진전되더라도 이제 후기 임상에서 잘 안 될 가능성도 높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런데 이 세 기업은 그러지 않았고 자체 플랫폼이나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을 입증시킨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 리더 중 하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그리소의 후발주자라고는 하지만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일단은 국내에서 글로벌 최초의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최초라는 것부터가 저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여기서 끝났다라면 조금 아쉬웠겠지만 아직 이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 투여에서 이제 아미반타맙 SC 제형과 병용 투여한 승인 여부도 이제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전체 생존 기간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내년에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나오게 되면 이제 타그리소를 뛰어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점이 그래도 이제 유한양행을 우리가 대장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지 않을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이 끝났어요. 3상이 끝났고 이제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오히려 저는 이 기업들의 메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약간 실체가 있구나. 승인을 받았구나. 글로벌 입지가 이제 생기겠구나의 첫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에는 잘 팔리네. 혹은 승인이 되고 이제 출시가 됐다. 이 단계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이제 내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년에 이게 딱 만개할 만한 시기라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올해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긴 해서 이게 뭐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크지 않는 순간이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만 하면 잘 버티더라고요. 맞아요. 빠져도 뭐 2, 3%씩 빠지니까 네. 그 정도는 사실 버틸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주도주에 집중하는 게 맞고 제약바이오에 집중하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책에서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그 뭐 베스트 아니면 퍼스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희귀질환 쪽은 가장 처음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좀 보는 게 좋겠지만, 이미 이제 항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성이 크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 만큼 어중간한 성능으로는 안 되고, 안 되죠. 네, 그 중에서도 탑급 좀 베스트의 효능성이 좀 나와줘야지 네. 그런 기업들이 두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은 그 베스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돈 없는 기업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얘는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다. 한 번 벌 때 몇 천억씩 벌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훨씬 더 상승률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그 기업들 중 하나일 거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녹십자 혹은 뭐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어찌됐든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체가 아예 없는 기업보다는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실체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정말 실체가 있어? 라고 판단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좀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은 이제 글로벌 기업과 네. 좀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훨씬 더 우수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상용화까지 많이 다가갔느냐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용화까지 많이 다가갔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런 것들도 한몫하는 것 같고, 혹은 파트너사가 좀 큰 회사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국내 기업이 혼자 하는 거나 이제 바이오텍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둘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항암제 외에 네. 이 또 워낙 핫한 시장이기도 하죠.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또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은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GLP-1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 계속 된다면 반영이 됐어도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비싸지는데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공급만 잘 되면은 이제 수요는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뇨와 비만뿐만 아니라 일단 심혈관 질환 쪽은 적응증 확장을 GLP-1 유사체로 노보노디스크가 했고, 요즘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뭐 알코올 증상을 완화하네, 뭐 이러면서 진짜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제 알코올 쪽에서는 임상이 진행 중이고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GLP-1 유사체에 대한 선호도나 니즈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들의 실적이 계속 좋겠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기업이 업사이드를 뒷받침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카탈란트를 인수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렐리도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GLP-1 유사체 기반의 당뇨 비만 치료제들은 여전히 진짜 업사이드가 크구나. 그리고 마진율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혁신이 계속 될 수 있을 거고 비만 당뇨 쪽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트렌드는 1, 2년 만에 바뀌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되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업앤다운이 조금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대비 훨씬 우위에 있느냐, 그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병용 투여를 할 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이나 임상 데이터를 우리나라 기업이 발표했을 때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국내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하나의 또 테마군으로 엮이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국내 기업들이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걸까요? 그렇죠. 아직은 다 임상 초기 단계이고 글로벌 임상이 중요한데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엄청 많진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한미약품, 동아ST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니 앞으로 비만 치료제 기업들과 일할 일이 많겠다라고 하면서 인벤티지랩이랑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랑 어찌됐든 계약을 한 거긴 하잖아요. 기술 이전 계약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들 염두에 두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미약품도 최근에 막 움찔움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도 맞지만 근손실을 막아주는 파이프라인도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비만 치료제랑 병용 투여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11월 초에 비만 치료제 위크에서 그걸 오픈한다고 해요. 전임상 데이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빅파마와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에 지금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 건가요? 일단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했던 에페나글루타이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권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 글로벌 임상 데이터는 내년쯤에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글로벌 타겟보다는 좀 아시아계 타겟으로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글로벌로 하고자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베스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서 또 갑자기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근데 또 궁금한 게 지금 앞서 봤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상승 흐름이 웬만큼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조정이 좀 기회다. 이렇기 때문에 좀 조정에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었는데. 근데 그때 또 사람들이 안 사요. 그렇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분명히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지금이라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말씀하셨던 지금이라도 이거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변을 드리고 싶은지요? 근데 저는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누릴 때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12월까지는 진짜 제약바이오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 무너질 때 유일하게 버티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기업들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그나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그래도 조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늘릴 만한 시기는 여전히 맞다. 네. 왜냐면 이게 많이 올라서 못 사요를 하기에는 제약바이오 대세장이 왔었을 때
있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때 대비해서는 또 덜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을 10으로 둔다면 네. 지금은 바닥에서 숫자로 따지면 몇 정도 올라온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6, 7, 6 정도? 절반 이상은 올라왔네요. 네네, 절반 정도는 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오르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모든 이제 종목이 매일매일 오르진 않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또 뭐 악재가 갑자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큰 기업이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섹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갑자기 오르면 이제 우리가 약간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또 4, 5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가 저는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섹터군이죠.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2차 전지 네. 이쪽의 친구들이 수급을 쫙 가져가면 제약바이오에 있는 수급들도 같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인 약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두 섹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실적 자체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원래 실적 시즌에 부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10월부터 약간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월 실적 시즌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월 실적 시즌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4분기 실적 시즌 때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측면에서도 볼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을 좀 미리 생각해 본다면 네. 이때만큼은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만한 시기가 있을까요? 좀 올해는 뭐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뭐 다들 뭐 금리 인상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 뭐 타격이 잠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다면 이제 조금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에도 이제 자료를 올려주셨고 예전에도 이제 나와주셨을 때마다 한 번씩 언급해 주셨던 게 제약바이오 이제 월별 수익률 네. 그 평균 데이터를 또 많이 언급해 주시잖아요. 또 이런 측면을 볼 때도 10, 11, 12월이 되게 좋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네네. 또 1월이 좀 안 좋았었나요? 1월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쵸. 1월이 조금 안 좋았고 9월이 항상 안 좋았고 그래서 9월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안 좋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잘 맞기 때문에 뭐 굳이 무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개별 종목별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큰 틀에서는 알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연말에는 좋았다가 연초에는 좀 안 좋은 이런 네. 사이클이 좀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 것도 한몫할 건데 이제 4분기가 원래 M&A나 라이선스 계약 그런 계약이 많은 성수기예요. 원래. 계약 성수기. 예. 그리고 4분기쯤에는 내년 전망 자료들이 또 나오고 전망이 보통 좋게 나와요.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의 선반영과 더불어 계약 성수기가 4분기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과 실체들이 가장 이제 활발할 때가 4분기. 4분기다. 그래서 올해도 이 4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취지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4분기에 제약바이오로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내년 1월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쉬어갈 수는 있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하자면 이게 제약바이오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는데 어떤 거를 살 것이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 지금 강한 대장주 섹터들 네. 항암,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 뭐 면역 이쪽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아직 안 오른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내가 좀 찾아봐야 되는 거냐 이러한 궁금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무조건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큰 기업들이 더 좋은 이슈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미 레퍼런스가 쌓였고, 이미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가져가되 작은 기업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작더라도 임상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과거에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왔던 기업들 말고 그런 너무 별로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당장 현금 여력 나쁘지 않게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로는 이제 RNA나 이제 세포치료제 쪽이 그나마 많이 고금리 때 안 좋았다가 반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반년 정도를 잡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NA와 세포 치료제. 네.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책에도 물론 있지만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뭐 RNA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RNAi라고 해서 RNA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RNA 간섭은 mRNA 붙어서 m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를 막는 억제시키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i 기반의 치료제들이 요즘 블록버스터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이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나 혹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의 파트너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적자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서 고금리 때 인기가 없었거든요. 고금리 전 대비 기술 이전 계약도 조금 저조했었는데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이나 뭐 그런 계약 사례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티와 같은 세포 치료제들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몇 개 나오면서 이렇게 특정 기전이나 특정 기술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나왔을 때 관련된 기술 그리고 기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특정 기술이나 기전으로 의약품이 처음 나왔을 때도 관심을 많이 받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전과 기술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의약품이 나왔을 때가 조금 더 투자가 확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게 방사성 의약품에서도 그랬고 방사성 의약품도 플로빅토라는 전립선암 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그 전립선암 항암제의 처방수가 막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1조 원을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망치가 확 좋아질 때 투자가 많이 늘어났었고 ADC도 에너투 유방암 항암제가 갑자기 블록버스터 의약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상 데이터가 점점 잘 나오고 적응증이 확정되면서 전망치가 좋아졌을 때 작년부터 투자랑 계약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났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잘 팔릴 것이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한몫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저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저만큼이나 돈을 많이 번데 그러니까 저 기술을 나도 써서 딴 거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동일한 신약 제품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만 내가 채용해서 또 다른 시장을 타겟하는 거죠. 비슷한 시장을. 그렇죠. 나는 아니면 이제 똑같은 걸 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베스트는 ADC 플랫폼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다른 항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처음에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든 기업들은 여러모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앞으로 그런 측면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세포 치료제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RNA 쪽도 둘 다 어찌됐든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고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금리 때 인기가 없었을지라도 금리 인하하면서 오히려 거기도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제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포 치료제 쪽이 예전에 되게 핫했던 분야였기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줄기세포도 이쪽 분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줄기세포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내에 좀 유독 그런 줄기세포 개발 기업이 또 많고 해외에서는 줄기세포보다는 그냥 완전 세포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 영향이 맞아요. 좀 있을까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줄기세포 쪽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세포치료, 그렇죠.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네,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국내에? 뭐 앱클론이나 아. 네, 뭐 큐로셀이나 뭐 여러 곳이 있죠. 여러 곳이 있고 뭐 지시셀도 마찬가지고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국내에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 세포치료 쪽이 제가 알기로 내년에 또 첨생법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임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해질 거라는 점이 네.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올해부터 어떤 큰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그 정책적으로 언급이 좀 됐을 때 그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는 없는 구조라. 네,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보안법도 하원의원 통과하는 기대감, 통과가 됐다는 것으로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법안은 2032년까지 유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법안 자체로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뭔가 엄청나게 크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법안 혹은 정책이 통과되는 그 시기에 일단 많이 올리기는 합니다. 그때 관심이 제일 많죠. 네. 또 국내 투자자분들은 항상 또 빠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빠르고 급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생물보안법이 그런 측면으로 되게 핫했던 정책이었다면 네. 내년에는 첨생법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공부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네. 올해부터는 확실히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내 기준으로는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도 진짜 되네? 정말 우리도 글로벌리 입지를 보여줄 수 있네? 글로벌 빅파마들도 우리랑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네? 뭔가 더 가시화되고 실체가 생기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꽃이 만개하고 과실을 좀 맺어서 우리가 네. 수확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연구원님 오셨을 때도 지금의 이 제약바이오 국내 시장을 보셨을 때 확실히 뭔가 좀 분기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거와는 다르게 계약 규모들도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약 상대방이 좀 유의미한 상대방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이제는 막 후기 임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막 급등을 하고 뭐 글로벌 임상을 한다라고 해서 오른다기보다는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와서 혹은 글로벌 상용화가 가능해져서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일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년 전쯤에 일본에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고 여기서 말하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혼자 다 개발했느냐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개발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이제 해외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레이저 팁을 필두로 혹은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필두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늦었지만 일본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기술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글로벌 경쟁사가 많이 없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20년 전이나 전에 블록버스터 약품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또 그때 M&A도 2000년대부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집 키우기를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같이 하기도 했고, 혹은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커진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로열티도 계속 들어오고 캐시카우가 생기기 때문에 임상 진전도 빨라지고 개발도 순탄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앞으로 차후 한 10년간을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기준으로 좀 선두에
이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 그쵸. 유한양행, SK 바이오팜도 어쨌든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개발한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SK 바이오팜만 보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잖아요. 이거면은 사실 일본보다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 네네.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기 매출액 1,000억 원을 이제야 이제 달성을 했고 네. 올해 기준으로 그래도 한 4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엑스코프리 매출액을 이제 가이던스 상단이 이제 4,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엑스코프리 매출액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한 3년, 4년 뒤에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내년 기준으로 적응증 확장도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시 발작으로는 이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응증 확장으로 인한 처방수 추이 증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게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서 맞아요. 제가 알기로 현지에 직접적인 마케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까 네. 원래 기존 파트너사들, 기존 영업 인력들만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서 한 2, 3년간 영업 때문에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는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상승이나 처방수 추이의 상승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 직접 판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진율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이제 파트너사 통해서 팔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직접 판매로 바꿨고 네. 그러면서 처음에 영업 마진이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셀트리온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직접 판매가 그 기업의 마진율이나 실적 성장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좀 어려울 뿐이지 이게 자리만 잡히면 그렇죠. 마진율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좀 시작점을 SK 바이오팜 입장에서는 하나씩 좀 띄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게 좀 더 안정적으로 블록버스터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3, 4년의 기간은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다. 그거를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3, 4년 기간 동안 되게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맞나요? 그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차세대 의약품이 없으면은 또 이제 많이들 업사이드 나중에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진출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원료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테라파워랑 거기에 더불어서 방사성 의약품을 라이선스 인해오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2025년이나 돼야 이제 임상에 들어간다고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만한 것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성은 이미 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느낌인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는 엄청 핫했었다가 주가가 좀 많이 그 이후로 많이 빠져서 이제 코로나 때 상장한 기업들이 다 너무 비싸게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초반에 너무 급등을 했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가 조금 이상했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약바이오의 이 밸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던데 네. 많이 빠졌다고 단순히 저평가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라고 보기 또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고 네. 이 밸류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일 좋은 판단은 글로벌 기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수준이냐 혹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해서 뭐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파트너사나 혹은 개발 중인 물질이 우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하나 연구원님 모시고 이제는 또 작가님이네요. 네, 강하나 작가님 모시고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또 다양한 제약바이오 시장 또 기업들 좀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저도 하루 만에 다 읽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약간 필독서 느낌으로 한번 내가 이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좀 구체화 세워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지금의 이 제약바이오 주도주 시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선별된 제약바이오의 기회를 다들 여러분께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되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걸 더 넘어서 제약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차피 우상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알아두어야 이제 나중에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고 영상도 이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꼭 주의하세요랄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돈 너무 없는 기업은 보지 마라인데 그걸 넘어서 국내에서 너무 퍼스트 인 클래스만 하는 기업들은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회사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맞아요. 얘만 전 세계에서 얘만 할 수 있대 독점할 수 있대 이런 부푼 꿈을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매우 어렵다 매우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니까 투자하실 때 최대한 또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로 좋은 성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과 우리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로 이번 기회에 다들 부자 되시라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